추석 아침, 묘지는 서늘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성묘를 온 것인지 더럽고 낡은 옷차림의 쌍둥이 남매가 제 아버지의 무덤 바로 옆 작은 봉분 앞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듯 어린 시절의 제 얼굴이 그 아이의 얼굴에 그대로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아빠 사진 다 태워버렸어. 12살은 되었을까? 남자아이가 쌍둥이 누나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제 귀에 박혔습니다. 그 아빠가 바로 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은 그로부터 정확히 일주일 뒤의 일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새벽 5시 반에 눈이 떠졌습니다. 40층 펜트하우스의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하늘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창에 비친 제 얼굴은 텅 비어버린 42의 얼굴이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고 익숙하게 넥타이를 맸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저는 그랜저 서울 호텔 체인의 회장이자 1조 원대 자산을 가진 성공한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가지고도 제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어디로 모시겠습니까? 남양주 마석 공동묘지. 차가 한강을 건너는 동안 차창 밖으로 스치는 풍경처럼 제 마음도 스산했습니다. 조수석 서랍을 열자 하얀 국화 12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드리기 위해 매년 준비하는 꽃이었습니다. 차가운 꽃잎에 손끝이 시렸습니다. 7시가 조금 넘어 도착한 묘지 입구. 차에서 내리자 싸늘한 가을 공기가 뺨을 핥히었습니다. 아버지의 묘까지는 100개의 계단을 올라가야 했습니다. 한 계단, 또 한 계단.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42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100개의 계단을 다 올랐을 때 저 멀리 아버지의 묘가 보였습니다. 봉분은 늘 그랬듯 깨끗했습니다. 매달 관리인을 보내 정성껏 돌보게 했으니까요.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 강철민. 13년 전 10억의 빚만 남긴 채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또 왔습니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산소 호흡기에 의지한 채 제 손을 붙잡고 미안하다 하시던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로 옆에서 작은 흐느낌이 들려왔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 묘에서 불과 3걸음 떨어진 곳, 잡초가 듬성듬성 자란 초라한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어른 하나 없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자아이가 고개를 숙인 채 우는 남자아이를 꼭 안아주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도준아. 우리 둘이 할 수 있어. 다정했지만 그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낡아 빠진 운동화, 해진 점퍼. 온몸으로 가난을 말하고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때 남자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날카로운 눈썹, 오똑한 콧날, 굳게 담은 입술. 그 얼굴은 의심할 여지 없는 제 어린 시절의 얼굴이었습니다. 손에서 힘이 풀려 국화꽃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저를 발견한 남자아이가 잔뜩 경계심 어린 눈으로 저를 쏘아봤습니다. 여자아이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아이의 눈매는 이상하게 낯이 익었습니다. 홀린 듯 저는 아이들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앞에 작은 묘비를 보았습니다. 고 이하늘. 3글자가 망치처럼 제 뒤통수를 내리쳤습니다. 이하늘. 제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사랑했던 여자.
20년 전 제가 매몰차게 버리고 떠났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 작은 무덤이 제 인생 전부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줄은 말입니다. 20해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학교 장학생이었던 가난한 청년. 아버지의 사업이 기울며 새벽 배달, 오후 과외, 저녁 편의점 아르바이트까지 하루 4시간씩 자며 버텼던 20세대 저. 미술관 앞에서 햇살처럼 웃으며 모델이 되어달라던 미대 1학년, 이하늘. 그렇게 우리는 7년을 만났고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그리고 남겨진 10억 원의 빚. 29의 제게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였습니다. 우리가 다 갚아줄게. 우리 딸이랑 결혼만 하게. 하늘이 아버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셨지만 저는 그 손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자존심이었고 어쩌면 어리석은 오만이었습니다. 제 힘으로 일어서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성공해서 돌아오겠다고, 떳떳하게 하늘이 곁에 서겠다고 다짐하며 인천공항에서 하늘이는 울며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오빠, 가지 마, 제발. 가늘게 떨리는 그 손을 저는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기다리지 마. 성공하면 돌아오겠다는 기약 없는 약속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출국장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때 하늘이는 임신 2달이었습니다. 제 꿈을 가로막고 싶지 않아 아이의 존재를 끝내 말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13년. 저는 MIT 박사가 되었고 실리콘밸리에서 엄청난 투자를 받아 성공했습니다. 5년 전 한국으로 돌아와 그랜저 서울 호텔을 열었고 마침내 1조 원대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저는 하늘이를 찾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있는 동안 편지 한 통, 연락 한 번 없었으니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잣집 딸이니 좋은 남자 만나 잘 살고 있겠거니 그렇게 스스로를 위안했습니다. 기억의 파편들이 산산이 부서지며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도망치듯 묘지를 내려왔습니다. 비틀거리며 차에 올라탔고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백미러 속에서 무덤 앞에 앉아있던 두 아이의 모습이 점점 작은 점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회장실.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에는 눈길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얼굴만이 쉴 새 없이 떠올랐습니다. 똑같은 타이밍으로 고개를 숙이던 모습, 서로를 꼭 껴안고 있던 모습.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제 성공을 처음부터 함께한 최측근, 김은숙 비서였습니다. 들어와요.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사람 좀 찾아야겠어요. 누구를 찾으시려는 겁니까? 이하늘. 제 입에서 그 이름이 나오자 은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최근에 돌아가셨을 겁니다. 석 달쯤 전에. 제 목소리가, 제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아이가 있었는지 알아봐 주세요. 아마 쌍둥이 12살쯤 됐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조용히 알아보겠습니다. 은숙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조용히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굳은 표정의 은숙이 두꺼운 파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파일의 첫 페이지에는 하늘이의 증명사진이 있었습니다. 햇살 같던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깊은 주름과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이었습니다.
이하늘 씨는 석 달 전 췌장암 말기로 돌아가셨습니다. 은숙이 담담하게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12년 전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미혼모였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아이들 이름은 강예린, 강도준입니다. 그리고 회장님. 은숙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이하늘 씨는 그랜저 서울에서 5년간 근무했습니다. 뭐라고요? 야간 청소부였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회장님께서 주무시는 바로 그 시간에 이 건물을 청소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5년간 제가 이룬 성공의 상징과도 같은 이 호텔에서 하늘이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에 홀로 쓸고 닦으며 우리의 아이들을 키워냈던 겁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제 호텔이었습니다. 지난 5년간 저는 구름 위 펜트하우스에서 잠이 들었고 하늘이는 가장 낮은 지하 라커룸에서 고단한 몸을 뉘었던 겁니다. 우리는 같은 하늘 아래 있었습니다. 청소부 라커룸에서 하늘 씨가 미처 정리하지 못한 짐이 있었습니다. 은숙이 내민 것은 낡은 수첩 하나였습니다. 그 안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한 달의 고된 살림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요양원비 80만 원, 예린이 학원비 15만 원, 도준이 태권도 10만 원, 월세 45만 원, 공과금 10만 원, 식비 30만 원, 월급 200만 원, 남는 돈은 단 10만 원. 그 10만 원으로 세 식구가 한 달을 버텼던 겁니다. 저는 1조 원의 자산가였고 제 아이들은 단돈 몇만 원이 없어 굶주렸습니다. 어머니는 중증 치매로 요양원에 계시고 아버님은 건설사부도 후 12년 전 돌아가셨습니다. 아이들을 돌봐줄 친척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하늘이는 혼자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버티다. 그렇게 쓰러져 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1층 라운지. 제 머릿속은 온통 하늘이와 아이들 생각뿐이었습니다. 오빠. 밝은 목소리와 함께 약혼녀 최수아가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명품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제가 사는 세상의 상징과도 같은 여자였습니다. 추석에 왜 연락 안 했어요? 결혼식 날짜 잡아야 한다니까요. 벌써 약혼한 지 1년이 넘었잖아요. 서아의 목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빠, 듣고 있어요? 응. 식어버린 커피는 유난히 썼습니다. 오빠, 대체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요? 요즘 계속 이상한 거 알아요? 짜증 섞인 서아의 목소리에 저는 그저 아무 일도 없다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약혼녀, 결혼식. 그 모든 것이 먼 나라 이야기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같은 시각,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남양주시 다산동의 낡은 옥탑방. 12살 예린이가 텅 빈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김치 한 통과 달걀 3개가 전부였습니다. 쌀독 바닥이 하얗게 보였습니다. 도준아, 오늘은 라면 먹자. 예린이가 애써 밝게 말했습니다. 누나. 배고파. 동생의 힘없는 목소리에 예린이는 그저 웃어 보였습니다. 냄비에 물이 끓고 남은 라면 3개 중 2개를 넣었습니다. 내일은 슈퍼 아르바이트를 가는 날입니다. 할아버지가 주실 3만 원이면 작은 쌀 한 포대를 살 수 있습니다.
괜찮아. 우리 둘이 할 수 있어. 예린이는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듯 다짐했습니다. 라면이 끓자 예린이는 소중한 달걀 하나를 풀어 넣었습니다. 누나, 계란은 누나가 먹어. 아니야. 우리 같이 나눠 먹어야지. 예린이는 라면을 두 그릇에 나눠 담고 계란은 정확히 반으로 나눴습니다. 식사를 마친 도준이가 벽에 걸린 엄마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엄마의 얼굴이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누나! 도준이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 예린이는 말없이 동생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나도 보고 싶어, 도준아. 두 아이는 엄마의 사진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삼켰습니다. 괜찮아. 우리 둘이 할 수 있어. 예린이가 또다시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 또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옥탑방 문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예린이는 동생의 얇은 이불을 끌어 덮어주며 생각했습니다. 엄마, 우리 잘하고 있죠? 2년만 더 버티면 돼요. 그럼 우리 고아원 안 가도 되잖아요. 평호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옥탑방의 낡은 철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에는 정장을 입은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남양주시 아동복지과에서 나왔습니다. 여자의 손에 들린 서류 한 장이 아이들의 세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고아원에 입소해야 한단다. 싫어요. 예린이가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우리 집 있어요. 우리 둘이 잘 살고 있어요. 미안하구나. 하지만 법으로 정해진 절차란다. 복지사의 차가운 말이 아이들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2년만 있으면 중학생인데. 그럼 혼자 살 수 있잖아요. 아이들의 애원은 굳게 닫힌 규정의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학교는 지옥이었습니다. 야, 고와. 3명의 남자아이들이 급식판을 들고 앉은 도준을 둘러쌌습니다. 너네 엄마 죽었다며? 이제 고아원 간다며? 거지 새끼. 도준은 대답 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도준의 급식판을 손으로 밀쳤습니다. 야, 무시하냐? 촤아. 뜨거운 국물이 도준의 손등 위로 쏟아졌습니다. 아. 도준이 비명을 질렀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급식실 문 앞에 서 있던 담임 선생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외면했습니다. 처음부터 그저 지켜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예린이는 다정 슈퍼로 향했습니다. 왔구나, 예린아. 계산대에 앉아있던 박영수 할아버지는 예린의 얼굴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습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저 일하러 왔어요. 애써 웃는 아이의 모습이 더 마음 아팠습니다. 오늘은 그냥 쉬렴. 얼굴이 너무 안 좋다. 아니에요. 이래야 돈 받잖아요. 엄마를 꼭 닮은 자존심 강한 아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없이 편의점 도시락 하나를 데워 내밀었습니다. 이거 유통기한 지나서 버릴 건데. 아까우니 내가 먹어라. 오늘 아침 막 들어온 도시락이었습니다. 아이는 그 거짓말을 아는지 모르는지 떨리는 손으로 도시락을 받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3만 원을 손에 쥔 예린이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행복 중화로 앞을 지날 때였습니다. 예린아. 가게 문을 닫던 김철수 아저씨가 예린을 불렀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봐. 아저씨는 가게 안에서 노란색 전단지 뭉치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아파트 단지에 좀 돌려줄 수 있겠니? 3만 원 줄게. 3만 원, 쌀 한 포대를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예린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할 수 있어요. 아저씨는 전단지를 품에 꼭 안는 작은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몇 년 전, 하늘이가 어린 쌍둥이를 데리고 와 짜장면 하나요? 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엄마는? 하고 묻는 예린이에게 엄마는 배불러 하며 웃던 하늘이의 얼굴. 그 얼굴 위로 지금 예린이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밤 11시. 거리는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도준이가 잠든 것을 확인한 예린이는 무거운 전단지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한 장, 또 한 장. 아파트 우편함에 전단지를 넣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어지러움이 심해졌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더. 새벽 1시. 비틀거리며 계단을 오르던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쿵! 예린이가 차가운 계단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아이의 마지막 희망 같았던 전단지들이 허공에 흩날렸습니다. 누나! 잠에서 깨 누나를 찾아 나섰던 도준이의 비명이 고요한 새벽 골목을 갈랐습니다. 창백하게 질린 누나를 흔들었지만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누나! 누나, 제발! 도준이는 떨리는 손으로 겨우 119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우리 누나가 쓰러졌어요. 제발. 제발 빨리 와주세요. 어린 동생의 울부짖음이 차가운 수화기 너머로 절박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구급차의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남양주 시립병원 응급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예린이는 하얀 시트 위에서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어린 도준이는 복도 끝 차가운 의자에 홀로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1시간, 2시간.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의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저예요. 동생이에요. 도준이가 의자에서 뛰어내리듯 일어났습니다. 의사는 어린아이의 눈을 차마 마주 보지 못하고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선천성 신장 기형입니다. 네? 신장이 제 기능을 거의 못하고 있어요. 석 달 안에 이식을 받지 못하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도준이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거 쓰면 안 돼요? 우리 똑같잖아요. 쌍둥이잖아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도 같은 기형이야. 내 신장도 정상이 아니란다. 그럼 우리 누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리에 힘이 풀린 도준이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넓은 세상에 누나를 살려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차가운 병원 복도에 어린아이의 서러운 울음소리만이 메아리 쳤습니다. 그 시각, 서울의 40층 펜트하우스. 제 휴대폰이 비명처럼 울렸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은숙 비서의 다급한 목소리가 심장을 찔렀습니다. 강예린 양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새벽에 쓰러졌다고 합니다. 선천성 신장 기형. 이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석 달 안에 심장이 철렁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손이 떨려 단추를 제대로 끼울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차 준비해요. 아침 출근길 꽉 막힌 도로는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40분 만에 도착한 병원. 저는 차에서 뛰어내려 응급실로 달렸습니다. 복도 끝, 작게 웅크리고 앉아 흐느끼는 아이가 보였습니다. 도준이었습니다. 세상에 홀로 버려진 작은 섬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가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누나는, 우리 누나가 신장이 안 좋대요. 이식 받아야 한대요. 도준이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제 신장도 이상하대요. 못 준대요. 누나한테 못 준대요. 아이는 제 옷자락을 붙잡고 절규했습니다. 아저씨, 제발, 제발 우리 누나 살려주세요. 네? 제발요. 가슴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울지 마, 방법이 있을 거야. 제 목소리도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약속할게. 누나는 꼭 살릴 거야. 그것은 아이를 향한 약속이자 하늘에 있는 그녀를 향한 맹세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예린이 어디 있어요? 우리 예린이. 다급한 목소리와 함께 이웃들이 복도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박순자 할머니, 다정 슈퍼 할아버지, 그리고 행복 중화로 아저씨. 그들은 도준이를 끌어안고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그러다 저를 발견한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혹시 하늘이가 그토록 찾던 분이신가요? 다정 슈퍼 할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죽기 한 달 전까지도 우리 가게에 와서 물어봤어요. 서울에서 큰 호텔 한다는 강태호란 사람. 아시냐고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하늘이가 저를 찾고 있었습니다. 제가 성공에 취해 그녀를 까맣게 잊고 사는 동안 그녀는 죽음의 문턱에서까지 저를 애타게 찾고 있었던 겁니다. 태호 오빠.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도를 갈랐습니다. 약혼녀 최소아였습니다. 화려한 차림의 그녀는 이 초라한 병원 복도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오빠, 여기서 뭐 해요? 그리고 저 더러운 사람들은 누구예요? 서아의 경멸 어린 시선이 아이와 이웃들에게 닿았습니다. 저는 도준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내 아이야. 그리고 내 아이들을 지켜준 고마운 분들이고. 네? 아이라고요? 그래. 내 아이들이야. 서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미쳤어요, 오빠? 우리 다음 달에 결혼하기로 했잖아요. 저는 서아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미안하지만, 서아 씨, 지금은 이 아이들이 더 중요해. 그것은 제 과거와의 완전한 이별 선언이었습니다. 서아가 분노에 차 돌아선 그 순간, 수술을 마친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자 보호자분.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접니다. 제가 아이 아버지입니다. 의사의 놀란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신장 기증이 가능한지 지금 당장 검사 받겠습니다. 회장님. 안 됩니다.
은숙 비서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건강검진에서 당뇨 경계 판정 받으셨잖습니까? 신장 하나를 떼어내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 상관없어.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내 딸이야. 내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상관없어. 도준이가 제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아저씨. 왜 이러세요? 저희는 아저씨랑 아무 상관도 없는데. 어린아이의 순수한 눈망울이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다시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을 맞췄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작은 어깨를 잡았습니다. 도준아.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아빠야. 도준이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습니다. 네? 늦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엄마가 그랬어요. 아빠는 우리를 원하지 않았다고. 아니야. 아빠는 몰랐어. 너희가 있는 줄 정말 몰랐어. 알았더라면 절대 떠나지 않았을 거야. 저는 아이를 품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제야 도준이는 제 품에 안겨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우리 아빠예요. 응. 아빠야. 사흘 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전자 일치율 99.99%. 그리고 기적처럼 제 신장 조직은 예린이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수술 전날 밤, 저는 잠 못 이루는 예린이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무서워요. 아이가 가늘게 떨고 있었습니다. 엄마도 병원에서 그렇게 갔잖아요. 아빠도 그러면 어떡해요?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는 절대 어디 안 가, 약속할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예린아. 아빠라고. 한 번만 불러줄래? 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그 한마디에 지난 13년에 공허했던 세월이 모두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내 딸.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내일이면 제 심장과도 같은 심장이 이 작은 아이의 몸속에서 다시 뛰게 될 겁니다. 수술실로 들어가는 침대 위에서 저는 도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누나 잘 돌봐줘. 아빠. 꼭 돌아와야 해요. 울먹이는 아들을 뒤로하고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이 켜졌습니다. 6시간의 사투 끝에 마침내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성공입니다. 의사의 그 한마디에 복도에 있던 모두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옆구리가 찢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돌리자 바로 옆 침대에 누워 새근새근 잠든 예린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의 창백했던 얼굴에 혈색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모든 고통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2달 뒤 예린이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남양주의 낡은 옥탑방이 아닌 서울 강남의 펜트하우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어색해했습니다. 아빠 노릇이 서툰 저는 계란 프라이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해 태워먹기 일쑤였습니다. 그때마다 예린이가 엄마에게 배운 솜씨로 김치찌개를 끓였고 도준이가 밥을 푸며 누나를 도왔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서툴지만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밥을 먹으며 우리는 비로소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을 괴롭혔던 이들에게 제 방식대로 책임을 물었습니다. 고아는 불판이나 닦으라던 아이의 아버지는 제가 운영하는 모든 호텔과의 거래가 끊겨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급식실에서 도준이를 외면했던 담임 선생님은 남편의 비리가 밝혀져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모든 것을 잃고 이혼당했습니다. 더 이상 그 누구도 제 아이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제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돌봐주신 이웃들에게는 평생 갚아도 모자랄 은혜를 갚기 시작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낡은 빌라는 최신식 건물로 재건축되었고, 다정 슈퍼 할아버지는 평생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건물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행복 중화로 아저씨는 그랜저 서울 호텔의 중식당 총괄 셰프가 되어 전국에 행복 짜장면을 팔게 되셨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약하고 여리기만 했던 예린이는 아픈 아이들을 살리고 싶다며 의대에 합격했고, 누나를 지키지 못해 슬퍼했던 도준이는 약한 사람들을 지키는 경찰이 되겠다며 경찰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은 그날, 우리는 하늘이의 묘를 찾았습니다. 엄마, 나 의대 붙었어. 엄마처럼 아픈 사람들, 내가 다 고쳐줄게. 엄마, 저 경찰대 붙었어요. 이제 아무도 엄마처럼 외롭게 두지 않을 거예요. 아이들은 엄마의 묘비 앞에서 늠름하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묘비에 손을 얹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하늘아, 보고 있지? 우리 아이들. 이렇게 멋지게 자랐어. 그리고 나. 이제야 아빠가 되었어. 평생 이 아이들 곁에서 내 목까지 사랑하며 지킬게. 약속해. 바람이 불어와 마치 하늘이가 고마워 하고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그날 추석 아침, 묘지에서 아이들을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이가 제게 준 마지막 선물이자 용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선물을 평생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겁니다. 제 남은 모든 시간을 바쳐서 말입니다.